안녕하세요. 식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바르려나니원 대표원장 한의사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전문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질병이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난치성 신경계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우선 자율신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그래서 이름 안에 다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자율을 가장 많이 쓸 때 일상생활에서 아마 자율주행 이럴 때 많이 쓸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자율신경도 똑같습니다. 자율신경은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하는 신경을 의미하는데 심장 박동이라던가 밥을 먹고 나서 소화를 시키는 것, 잠이 들게 하는 것, 체온 조절을 하는 것, 면역력 이런 기능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라서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서 작동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심박동을 더 빨리 뛰게 하거나 더 느리게 뛰게 할 수 없고 식사를 하고 나서 소화를 시킬 때 더 빨리 소화를 시키거나 느리게 시킬 수 없습니다. 호흡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숨을 쉬고 있죠. 이런 기능을 자율신경이라고 하고요.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인데요. 교감신경은 스트레스나 긴장 상황에서 항진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휴식이나 수면을 취할 때 이완을 시키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긴장하는 상황 혹은 이완하는 상황이 왔다 갔다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정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즉 긴장과 이완을 하는 상태에 밸런스가 붕괴되는 것을 바로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병원에 가도 이제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고통을 그래도 계속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율신경실조증이 아닐까 의심해야 되는 증상들이 있다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의 증상들은 정말 다양해요. 자율신경 자체가 해부학적으로 전신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마다 적게는 3가지에서 5가지, 제가 경험적으로 정말 많게는 A4용지에 자기 증상을 한가득 써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자율신경의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거리는 증상, 마치 화병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두통이나 어지럼증 혹은 전신적인 통증이 있는데 이것도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또 만성적인 소화불량, 위장장애 혹은 이런 것들이 심해져서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무기력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환자분들의 특징을 보면 증상이 막 이렇게 많으시고 엄청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굉장히 많이 다니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내과를 가보거나 아니면 통증이 심하니까 마취통증의학과를 가본다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감이 있으면 정신과를 가거나 근데 그 어떤 병원을 가도 명확하게 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의 특징은 증상이 이렇게 전신적으로 나타나고 복잡한데 어떠한 MRI나 CT 같은 구조적인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추가적으로 특히 이런 증상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이 병을 5년간 앓으셨다고 하셨는데 실제 경험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30대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몸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사실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자율신경 이런 개념도 잘 없었고 보통 자율신경 실조증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나이가 한 40대에서 50대 분들 그리고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 이유는 자율신경이 망가지는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만성 스트레스인데 만성 스트레스라고 하면 단순히 내가 그냥 오늘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식으로 급성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주 장기간 5년에서 10년 환자분의 표현을 빌리면 예를 들면 나는 결혼을 하고 나서 30년 동안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10대, 20대에게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자극에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10만큼 들어왔을 때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10 중에 5 정도는 쳐내고 5 정도만 받고 이런 현상을 스트레스 저항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저항도가 매우 낮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10만큼 들어왔을 때 10을 곧이곧대로 맞거나
심지어 10만큼 들었는데 40, 50, 심지어 100 이상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유형의 케이스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생 때 전학을 가면서 환경이 많이 좀 바뀌었었고 당시에는 이제 요즘과는 다르게 중고등학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엄격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좀 스트레스 저항도가 낮고 예민도가 높은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남들보다 강하게 드러났던 케이스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만성적으로 소화불량이 정말 굉장히 심해서 뭐 남들처럼 이렇게 급식을 먹거나 이런 게 정말 힘들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복통이 너무 심해서 급식을 정말 못 먹고 뭐 부모님이 따로 도시락을 챙겨와 주실 정도였고 뭐 점점 잠을 자는 것도 힘들었고 특히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져서 조그만 큰 소리가 나거나 누가 뭐 저를 깜짝 놀래키거나 하면 정말 뭐 남들보다 크게 놀라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고 그게 정서적으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좀 불안감이나 걱정 같은 것들이 커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당시를 돌이켜보면 사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와 같이 병원을 정말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나이가 10대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이상이 없었고 당시에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공부를 하는 과정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식단이라던가 뭐 운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생활 관리를 같이 하면서 점차적으로 어느샌가부터는 그렇게 아팠던 게 뭐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밥도 잘 먹고 뭐 잠도 잘 자고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은 어떤 약처럼 우리가 아는 질병의 치료 방식이 아니고 뭔가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치료나 관리를 해야 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건 일종의 생활습관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예민도를 조절한다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막 성격이 까칠해서 예민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신체, 몸 자체가 예민해지다 보니까 외부 자극에 취약해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의 사례처럼 조금만 누가 나를 놀래키거나 큰 소리를 들으면 확 놀라버리는 거거든요. 확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뭐 소화불량이나 두통 이런 식으로 신체 증상이 발현되는 건데요. 그래서 자율신경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신체가 예민해지고 과각성된 상태를 좀 떨어뜨려줘야 좋아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약물이나 치료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요소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 음식이나 정제탄수화물, 뭐 밀가루 음식, 면류, 알코올, 카페인 이런 것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지 않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몸 안에서 화학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서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데 식단이 망가지신 분들이 몸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내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하고 너무 피곤하다고 느끼는데 뭐 혈액 검사를 하거나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이분은 뭐 영양이 결핍되거나 기력이 저하되거나 이런 증상이 전혀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 집 안에만 누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쉬어도 피곤함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몸의 활동성을 키워주고 자율신경을 회복시켜주면 그런 무기력이나 피로가 개선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식단이나 운동 외에도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면 점점 신경 가소성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예민해졌던 몸이 안정되고 자율신경이 회복되면서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원장님 채널에서 소개해 주신 치료 방법 중에 노래를 부르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노래 부르기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지금 한의사 면허 취득한 지 7년 차 정도 됐는데 저도 처음에 졸업하고 환자분들 진료할 때는 환자분 뭐 그냥 스트레스 좀 받지 마세요 이런 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저도 받거든요. 근데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는 걸 인정하고 이걸 잘 푸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누구는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누구는 취미생활을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다양한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고통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몬티 라이언이라는 저명한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통증이 왜 일어나고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뭐 그런 내용을 연구하는 책이었는데 이 책 내용 중에 보면 통증이 정말 극심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통제를 먹어도 잘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 수십 명을 다 모아놓고 다 같이 단체로 합창을 시켰는데 합창하기 전과 합창을 하기 후에 효과를 비교해 보니까
합창을 하기 전 통증에 비해서 다 같이 합창을 시키고 난 후에 통증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효과가 꽤 며칠간 지속됐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도 환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노래 부르세요. 뭐 혼자 코인 노래방이라도 가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도 하게 되고 대화나 말을 하면서 속에 뭉쳤던 스트레스도 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몸을 굉장히 이완시키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면 감정 억제형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바깥에 잘 못 풀고 혼자 꾹 참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이 실제로 사실은 좀 화를 내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서 신체에는 좋은데 그게 사회생활상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등산을 해서 정상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혹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인데 완치가 가능할까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치료 과정 실제로 겪으신 내용들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치가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때 답변 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완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겪는 불편감, 증상들, 뭐 수면이나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뭐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거든요. 근데 완치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일반적인 기저질환이랑 좀 다른 특징을 이해하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될 때 뭐 실제로 위염이 있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이렇게 기저질환이 명확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저질환들은 그거에 맞는 약을 드시면 사실 좋아집니다. 근데 자율신경성으로 소화불량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소화불량이 심한데 뭐 위내시경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걸 낫는 게 이게 완치가 된 걸 어떤 기준으로 판별하게 되냐면, 이게 증상 자체가 좋아지는 것도 맞지만 사실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들이 스트레스나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발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자극을 받아도 완치가 되고 난 후에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거나 좀 증상의 발현 빈도가 줄어들어야 좋아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환자분들과 치료하는 사람이 약간 입장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환자분들은 사실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증상이 없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치료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고 증상이 한 뭐 1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10가지가 한 번에 낫지 않거든요.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좋아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환자분들을 보면서 어떤 증상들이 먼저 좋아지는지 관찰을 많이 해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수면 상태라던가 소화불량이 좀 먼저 빨리 개선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매일 하는 행위이고 또 일상에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치료나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밥을 전혀 못 먹었는데 밥을 좀 먹게 되고, 뭐 수면을 아예 못 주무셨는데 그래도 3-4시간은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신체적으로 조금 회복되는 과정이 옵니다. 그러다가 그런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특히 정서적으로 좀 불안이나 우울이 있으신 분들, 혹은 이런 정신질환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는 약간의 걱정이나 뭐 무기력이나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으로 인해서 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하거나 좀 우울하면서 무기력하거나 이런 것들도 점점 몸이 차분해지면서 이런 정서적인 증상들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가서 마지막에는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공조원 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번아웃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많은 이유는 애당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게, 뭐 직장인으로 치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나 혹은 뭐 가정생활에서는 나보다는 타인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거나 그러면서 일이나 타인만 신경 쓰고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리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번아웃이나 만성피로도 많이 겪으시는데,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탈진됐던 몸도 서서히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이 좋아지게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한 번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증상이 있었다 없어졌다 좀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뭘 주의해야 되냐면, 내가 예를 들면
아니면 오늘 잠을 좀 자고 소화가 좀 잘 됐다 이렇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완치된 게 아니고 이러다가 또 때때로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뭐 내가 일주일에 7번 잠을 못 잤는데 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잠을 잔다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기간의 치료보다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급성기의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뭐 만성으로 접어드신 분들은 6개월 이상 치료를 하시기도 하고 이런 치료뿐만 아니라 운동이나 여러 가지 식단, 생활관리들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두 번 해보고 뭐 반응이 없다고 그냥 그만두지 마시고 무조건 3달 이상 꼭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혹시 가장 길게 치료를 받으시고 좋아진 사례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50대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50대 여성분이신데 아주 워커홀릭이신 분이셨어요. 저한테 이제 뭐 치료를 거의 한 1년 반 정도 하셨던 분이라서 매주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뭐 젊으셨을 때 20, 30대 시절에는 집안 형편이 조금 어려우셔서 본인이 직접 가장 역할을 해서 손수 뭐 일을 정말 많이 하셨고 일도 그때 당시에 사무직보다는 정말 이렇게 몸으로 좀 버텨야 되는 그런 이제 소위 우리가 블루칼라라고 하죠. 그런 직종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결혼도 하시고 40, 50대가 돼서 뭐 자녀분들도 생기고 하셨는데 보니까 젊으셨을 때 일을 하셨던 게 나중에 뭐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져도 본인 성향 자체가 좀 일하는 걸 좋아하고 가만히 잘 못 있고 이러는 분이셨거든요. 처음 내원을 하셨을 때 본인이 또 직접 온 게 아니고 따님이 같이 오신 케이스였는데 당시에 환자분이 느끼셨던 느낌은 내가 이렇게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약간 번아웃처럼 완전히 몸이 탈진돼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해도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멍하고 몸도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치료 기간을 한 6개월 이렇게 예상을 했다가 뭐 점점점 좀 치료 기간이 길어져서 1년 반 가까이 치료를 하신 케이스셨는데 나중에는 사실 몸이 많이 회복되셔서 한 6개월이 넘어가던 시점부터는 다시 일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보면 뭐 지금도 가장 역할을 하시고 또 자녀분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본인이 자녀분들을 많이 돌보시고 또 이제 위로 부모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간병까지 많이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좀 어떤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에 잘 걸리는구나라는 걸 저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고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좀 몸이 좋아지고 나서 이걸 잘 유지하려면 예전에 가졌던 습관을 좀 많이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만큼 좀 너무 일하시고 좀 다른 사람 신경 쓰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그게 잘 사실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1년 정도 시점이 됐을 때 몸이 완전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본인이 하던 활동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반년 정도 더 관리 차원의 치료를 좀 하셨던 분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만성염증과 이유 없는 통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마시면 도움이 되는 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차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음식으로도 쓰이고 실제로 한약재로도 많이 쓰이는 3가지 음식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굉장히 특유의 매운맛도 나고 냄새도 좀 강하죠. 그래서 음식으로 드실 때도 호불호가 많이 갈릴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은 진저롤,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 때문에 그 매운맛과 향이 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생강의 특징은 몸에 들어왔을 때 위장의 혈류량을 굉장히 늘려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만성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가 흔히 뭐 목에 담이 걸리거나 아니 손목이 아프거나 이런 류의 통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어느 부위에든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만성적인 염증이 전신을 돌아다니는 상태인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동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음식을 드시고 특히 이렇게 통증이 심해지시거나 아니면 소화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강을 드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차로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물론 음식으로 고체 상태에서 씹어서 드시는 것도 효과가 좋긴 한데 이게 매일 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드시기가 사실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외국에 비해서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찬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혈류량을 떨어뜨리고 또 몸의 조직 근육이나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드시려면 차로 적당량을 하루에 한 잔 정도 섭취하시면 이걸 꾸준히 최소 1개월 이상 했을 때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각각 따로 드셔도 되고 생강과 같이 드셔도 괜찮은데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도 어떻게 보면 생강이랑 약간 비슷하게 향과 맛이 굉장히 강한 특징이 있죠. 계피도 매운맛이 좀 나는데 이건 계피의 신라말데하이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신라말데하이드는 체내에 들어왔을 때 생강의 진저롤과 마찬가지로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생강의 진저롤과 차이가 있는 점은 진저롤과 쇼가올이 위장의 혈류량을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신라말데하이드는 말초혈관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초혈관이란 우리 몸 안에 중심부를 넘어서서 머리, 팔, 다리, 손, 발과 같이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혈관을 말해요. 그래서 특히 손발이 좀 차거나 저리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부종이 있으신 분들, 또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계피를 드셨을 때 말초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생강과 계피는 기본적으로 따뜻하면서 열성 음식이기 때문에 평상시 좀 속이 차거나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원래 더위를 많이 타고 좀 열이 많고 뭔가 뜨겁거나 매운 음식, 또 홍삼이나 인삼 같은 걸 먹으면 부작용이 난다. 이런 분들은 사실 드시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추천을 드리는 게 세 번째로 대추차입니다. 만성 염증이나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감신경계가 항진되면서 내 신체 자체가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사실 대추 말고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약재가 한의학에서 사양을 많이 씁니다. 사양은 사양누르의 생식선에서 채취한 물질인데 우리가 공진단이 굉장히 좀 비싸다는 걸 다들 알고 있죠. 공진단이 비싼 이유도 이 사양이 공진단의 핵심 약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양은 사실상 일반인이 제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귀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수입을 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 사양이 좋은 이유는 현대적으로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중증 질환이나 아니면 치매, 브레인포그와 같은 뇌질환에 많이 쓰여왔는데요. 일상적으로 사양을 사실상 계속 차로 마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 제가 대체제로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바로 대추입니다. 대추의 핵심 성분 중에는 스피노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스피노신은 뇌의 가바 수용체라는 곳에 결합을 해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걸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통증이 심한 것뿐만 아니라 잠이 잘 안 온다던가 소화가 잘 안 된다던가 몸이 자꾸 흥분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이런 분들이 대추차를 꾸준히 드시면 심신이 안정되고 두근거림이 줄어들고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대추는 그 자체로 다당체 성분이어서 당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체중이 많거나 좀 비만이거나 이러신 분들이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체중이 좀 빠지고 있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분들은 꾸준히 드시면 체중이 증가하는 효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강, 계피, 대추차는 각각 따로 드셔도 괜찮고요. 내가 몸에 좀 열이 많고 체중이 좀 적고 이러신 분들은 대추차만 드시는 게 좋고 내가 좀 추위를 많이 타고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막 손발도 저리고 시리다 이런 분들은 계피차나 생강차를 같이 드셔도 좋습니다. 혹은 내가 특별히 음식을 먹었을 때 신체에 부작용이 없다 이런 분들은 사실 계피, 생강, 대추차를 함께 드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약재는 만약에 드실 수 있으면 같이 드시면 세 가지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채소, 야채를 많이 드시는데 이 중에서 혈액순환을 망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야채 혹은 땅에서 나면 우리가 다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혹은 화학 성분이 아니라 자연에서 나면 다 몸에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개 중에 이제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야채를 좀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야채를 드실 때도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야채를 같이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가지에 좀 꽂혀가지고 드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혈관 건강을 망칠 수 있는 두 가지 야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드시고 저도 예전에 살 뺄 때 실제로 고구마를 먹었거든요. 근데 고구마는 다량으로 먹었을 때 이 자체 성분이 전분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먹게 되면 사실 섬유질도 많지만 탄수화물이 많거든요.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체내에서 여분의 탄수화물이 체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가 싫어하는 복부지방 혹은 내장지방이 됩니다. 이런
내장 지방들이 사실 혈관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특히 고구마를 그냥 쪄서 먹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고구마는 조리를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이 겨울철에 군고구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 군고구마는 사실 혈관 건강을 생각해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이 굽는 과정에서 핵심 성분들은 없어지고 단맛을 강하게 내는 당 성분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같은 고구마도 어떤 식으로 조리했느냐에 따라서 칼로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를 드실 때는 찐 고구마를 적당량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구워서 드시면 이건 사실상 야채를 먹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감자입니다. 감자도 마찬가지로 이게 땅에서 나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요즘은 식사를 거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나 야채 먹어야지 뭐 이건 몸에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밥 대신 간단하게 감자 많이 드시죠. 근데 감자도 고구마와 동일하게 일단 과량 섭취를 하면 탄수화물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얘는 혈당 지수 자체가 높아서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혈당을 단기간에 급격히 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요즘은 팔에 부착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실제로 본인의 혈당을 꾸준히 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감자를 먹고 한번 재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이렇게 혈당이 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혈당 스파이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당뇨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 이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 자체에서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내피세포의 손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혈관이 점점 손상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 고구마는 구우면 나쁜데 감자는 가장 많이 드시는 게 패스트푸드점에서 튀긴 감자 형태를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양학적으로도 햄버거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햄버거를 드실 때 같이 먹는 이런 튀긴 감자류나 음료수가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혈관 건강을 생각해서 먹는 건데 이런 감자, 특히 이걸 튀겨서 드시는 건 흔히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햄버거보다 훨씬 나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순환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중풍을 막고 뇌혈류를 살리는 5단계 운동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제 요게 어떤 건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혈류순환 중에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심장 혈류순환, 그 다음 뇌혈류 순환이거든요. 뇌혈류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다고 여기는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이죠.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꼭 이런 질환이 아니더라도 임상적으로는 뇌혈류 순환이 떨어지면서 머리에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집중력이 떨어지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브레인포그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평상시에 뇌혈류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영상 보시면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5가지 운동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1단계로는 준비 운동을 하면 되는데 준비 운동은 이렇게 왔다 갔다 고개를 좌우로만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이유는 평상시에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 뒤로 숙였다만 하지 좌우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을 가볍게 풀어주고 두 번째는 옆머리 쪽을 풀어줄 건데 이 옆쪽에 측두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측두근은 편두통이 있으시거나 혹은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하면 아주 좋은 곳이고 양 손바닥의 아랫부분을 이용해서 이 측두근을 잡고 이렇게 쭉 굴려줍니다. 앞으로 30초 정도 굴려주고 그 다음 뒤로 30초 굴려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1분 정도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측두근에 손을 두고 손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입을 벌렸다가 닫아줄 거예요. 이것도 10번 반복해줍니다. 그 다음 3단계로 흉쇄유돌근 마사지를 할 건데 흉쇄유돌근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귀에서부터 시작해서 쇄골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거든요. 얘는 쉽습니다. 이렇게 집게 모양을 하고 흉쇄유돌근을 잡아서 꾹 눌러주면 됩니다. 사람마다 아픈 부위가 좀 달라가지고 본인이 제일 뭉친 부위를 30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각근 마사지인데요. 사각근은 흉쇄유돌근 바로 뒤에 있어서 쉬운데 아까 흉쇄유돌근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었잖아요. 사각근이 이 흉쇄유돌근을 제끼고 나면 뒤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튕겨보면 실처럼 만져지는 근육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사각근인데 특히 팔저림이 있으시거나 좀 손이 차고 이러신 분들이 하면 좋고요. 손가락 3개를 모아서 이렇게 사각근 옆목 쪽에 두고 고개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해줍니다.
다섯 번째는 후두하근 마사지인데요. 후두하근은 우리 몸의 머리, 두개골과 목뼈, 경추를 이어주는 핵심 근육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두통이 좀 심하시거나 좀 특히 눈이 뻐근하고 건조하신 분들이 하면 눈이 좀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후두하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통수를 만지다 보면 이게 툭 튀어나와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 뼈를 따라가서 내려가다 보면 약간 움푹 파인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그냥 깊게 꾹 눌러주면 됩니다. 평상시에 일자목이 있으시거나 좀 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여기가 되게 많이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들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주시면 이 자체가 뇌혈류 순환을 개선시키고 중풍이나 브레인 포그 같은 증상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귀를 마사지하는 게 자율신경에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율신경은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척추에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감신경이 흉추와 요추,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두개골과 천골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대인들 중 대부분은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저하된 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이 많습니다. 즉 대부분 환자분들이 교감신경의 기능은 너무 과도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은 떨어진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부교감신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귀 마사지인데요. 부교감신경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신경 갈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약 80%를 차지하는 게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흔히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몸이 과도하게 이완되면서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어서 이완이 과도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이 미주신경이 여러 군데에 분포하고 있는데 신체 표면에 드러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귀입니다. 그래서 이 귀 자극을 해주는 것 자체로 부교감신경을 회복시킬 수 있고요. 실제 임상에서도 이 귀에 자극을 줘서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집에서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귀를 5부위로 나누어서 마사지를 해줄 거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윗부분을 먼저 당겨줍니다. 오른쪽에서 약간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한 20초간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귀 아래쪽을 잡고 그대로 직선으로 옆으로 쭉 당겨줍니다. 이것도 20초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아래쪽 귓볼 부위를 잡고 이번에는 아래쪽 대각선으로 20초간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 귀 바깥쪽 말고 안쪽 부분은 이제 눌러줄 거거든요.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어서 이 턱관절 기준으로 약간 위쪽 부분을 그냥 손가락으로 꾹 눌러줍니다. 여기도 20초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약간 아래쪽을 잡고 다시 20초 눌러줍니다. 한번 마사지 하실 때 이 과정 자체를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귀 안쪽은 눌러줄 건데 실제로 한의학에서 이 귀 안쪽에 혈자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혈자리를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위쪽과 아래쪽 두 군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위쪽을 먼저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을 20초 정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아래쪽을 20초간 눌러줍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소화도 잘 되고 휴식을 취할 때 회복도 잘 되고 또 수면에 도움이 되거든요. 특히 그래서 이 귀 마사지는 그냥 누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전에 한 3번 정도씩 하시면 수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신경을 한 번에 회복하는 자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자율신경 치료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는데 이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부학적으로 척추에 자율신경이 분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일자목이나 거북목 혹은 구분 등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이 이런 틀어진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자율신경이 악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볼 때도 진료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다 보면 모두 하나같이 이렇게 구분 자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혀진 자세를 반대로 펴는 자세를 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양팔을 이렇게 위로 드시고요. 뭔가 이렇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뒤로 쭉 내려줍니다. 그럼 몸이 W자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목을 가볍게 뒤로 젖혀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어깨가 아니라 목부터 뒤까지 자극이 오면 되고요. 특히 여기서 엄지손가락이 좀 중요한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뒤로 두고 뒤에 있는 벽을 좀 민다는 느낌을 주세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목 어깨 통증이 있거나 두통이 있거나 등이 아프신 분들, 자세가 불량하신 분들은 이 자세를 꾸준히 하시면 그런 것들이 같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손가락을 튕기는 것도 자율신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율신경 치료하는 것 중에 되게 특이한 것도 사실 좀 많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린 것 중 하나가 손가락을 튕기는 건데 이렇게 손가락을 튕기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손을 두고 소리가 안 나도 괜찮아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이거를 이렇게 반복하는 건데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렇게 양측에서 뭔가 소리가 나고 행동을 하는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실제로 정신과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 쓰이는 EMDR이라는 기법의 원리와 똑같은데 양측성 자극을 동일한 박자로 주게 되면 이 자체로 신경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튕길 때 막 이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고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20초를 시행할 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규칙적인 속도로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운동 중에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안 좋은 운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우선 치료하는 입장에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운동이 있는데 바로 크로스핏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막 그냥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막 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되게 뭐 헬스장을 좀 많이 가세요. 뭐 PT 같은 것도 하시고 되게 좀 피땀을 흘려야 운동이 좀 되는 그런 느낌이 있나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든지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데 강한 근력 운동은 자율신경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고 났을 때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심장도 조금 두근거리고 땀도 많이 나고 근육도 좀 긴장되고 심지어 운동하고 더 쑤시고 아픈 분들도 계시죠. 이게 강한 근력 운동은 교감신경이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항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운동을 하고 났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감신경이 원래 항진되셨던 분들이 더 항진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으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이 근육 뭉침이나 통증, 두통, 소화불량 이런 것들인데 강한 운동을 하고 나면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이런 근력 운동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주 3회 정도 이런 강한 운동보다는 약한 중강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러닝, 실내 자전거, 수영 뭐 이런 류의 운동을 많이도 아니고 일주일에 3번, 한 번 할 때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로 존투 운동이라고 해서 건강을 위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운동 강도거든요. 최대 심박수가 70% 정도 되면 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러닝을 한다고 했을 때 달리기를 하면서 심장은 약간 두근거리고 호흡도 좀 가쁘지만 이때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운동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을 하루 했으면 쉬고 이런 식으로 중강도 운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근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에는 근력 운동을 해야겠죠. 몸이 많이 회복되고 나서 이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냉하고 굳은 위를 푸는 방법이 있다고요. 소화불량이 있으신 분들의 배를 눌러보면서 진료를 보면 이걸 복지인이라고 하는데요. 배가 정말 딱딱하고 겉에 있는 배 근육뿐만 아니라 위장이나 소장, 대장도 굳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목 어깨 같은 데가 뭉쳤을 때 여기를 푼다고 마사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부도 사실 원리가 똑같거든요. 복부를 감싸고 있는 뭐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과 같은 근육들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장도 실제로 내장근이라고 하는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부 근육이나 내장근이 단단해지게 되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점점 딱딱하게 굳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 어깨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하듯이 이 복부도 마사지를 해주는 게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복부 마사지를 할 때는 저는 오늘 앉아서 보여드릴 건데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누워서 하시고요. 앉아있는 것 자체로 복부가 좀 긴장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부를 3군데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배를 누르다 보면 가운데서 뼈가 눌러지다가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배꼽 부위가 3번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위와 3번 부위 중간이 바로 2번 부위예요. 그래서 본인의 복부를 이렇게 눌러서 관찰하다 보면 유독 아픈 데가 있거든요.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누르다 보면 1번과 3번 가운데 2번 부위가 좀 아파서 여기를 마사지 해주도록 할게요. 이곳을 양손을 잡고 이렇게 쭉 눌러줄 건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힘을 좀 줘야 되거든요. 본인이 아픈 복부에 손을 두고 여기서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이때 손을 깊게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다 들어가지 말고 어느 정도 저항이 느껴지는 상태에서 10초간 버티세요. 10초간 버틴 후에 다시 여기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러면 들어가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저항이 느껴지는 곳에서 10초간 유지하고 자, 다시 한 번 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한 번 더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다시 10초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부위를 할 때 3단계를 해주시면 되고 본인이 아픈 부위를 하면 되는데 한 군데만 아프면 한 부위만 하시면 되고요. 두 부위가 아프면 두 부위, 만약에 다 아프다 이러면 그 세 부위를 다 해주셔도 됩니다. 이 복부 마사지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해도 단단했던 복벽이 좀 풀리면서 소화가 훨씬 쉽게 편하게 되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평상시에 따뜻한 음식이나 따뜻한 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시는 게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 또 내장 지방이 만성 염증의 원인이라고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내장 지방을 빼기 위해서 뭐 걷기, 달리기 등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요. 우선 내장 지방을 빼는 게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다이어트라고 하면 자율신경 치료할 때랑 마찬가지로 우선 대부분 운동을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 볼 때도 체중이 좀 느신 상태를 보면 제가 요즘 운동을 안 해서 뭐 겨울이 돼서 활동을 잘 안 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내장 지방을 빼는 관점에서 보면 내장 지방은 운동과 식단의 비율이 한 1대9, 그러니까 식단이 한 90%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내장 지방을 효과적으로 뺄 수 있는 식단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간헐적 단식인데요. 간헐적 단식이랑 예를 들면 8시간 정도는 식사를 하고 16시간은 식사를 하지 않고 공복 시간을 가지는 식단법을 의미합니다. 저는 간헐적 식단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통 살이 찌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음식을 막 많이 먹거나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음식을 끊임없이 먹어서 많이 생깁니다. 하루 일과를 예시를 들어드리면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아침을 안 드시거나 뭐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아침에 뭐 간단하게 빵이나 토스트 같은 거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아침부터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면서 금세 공복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전까지 일을 하면서 약간 배고프거든요. 그러면 뭐 간식 같은 거 회사에 있는 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과자 같은 걸 조금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를 하시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당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뭐 디저트나 아니면 달달한 음료수 같은 거 드십니다. 그리고 점심에서 저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길죠. 그래서 이 사이에도 좀 간식 같은 거 드시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퇴근하고 혹은 저녁에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보통 일과가 돌아가거든요. 여기서 더 심하면 밤늦게 야식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의 식단은 공복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체는 공복 시간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식사를 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이렇게 공복 시간을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공복을 했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로운 작용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체중 자체가 감소하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실제로 이런 간헐적 단식을 하면 체중이 빠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는데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당뇨라는 질환이 단순히 고혈당인 게 문제가 아니라 고혈당이 반복되면서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게 바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복 시간을 가졌을 때 인슐린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당뇨병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작용이 바로 오토파지 현상인데요. 오토파지는 번역을 하면 자가 포식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자동차의 매연과 같은데 자동차가 기름을 먹고 달리고 나면 뒤에서 매연이라는 노폐물, 쓰레기가 방출이 되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음식을 소화흡수시키고 에너지를 만든 뒤에는 체내에 노폐물이 남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한 16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가지면 오토파지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알아서 그런 노폐물과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노폐물에 사실상 내장지방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장지방이 단순한 지방, 피하지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끊임없이 염증을 만들어내고 통증을 유발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중이 감소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고 오토파지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내장지방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장님께서 이제 상담하시고 그 관리해 주신 환자분 중에 식습관 관리를 통해서 내장 지방을 빼고 건강을 회복한 분의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환자분은 이분은 사실 살을 빼려고 내원하시는 분은 아니고 저는 대체로 이제 좀 통증이 심하신 분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분이 30대 여성분이신데 섬유근육통 진단을 받고 전신의 통증이 엄청 심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MRI를 찍어도 척추에 실제로 이상은 없고 가끔은 피부가 너무 과민해지면 살짝 제가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면 그 자체도 통증으로 느끼시는 엄청 심한 상태셨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려고 내원을 하셨는데 근데 이분의 체성분을 검사해 보니까 실제로 체지방이 체중에 비해서 정말 많이 높은 상태였어요. 체중도 좀 높긴 했지만 정상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고 근육량은 적은데 체지방은 과도하게 높은 케이스였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때 체지방만 줄여줘도 통증이 사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우선 이런 체지방을 유발하는 정제탄수화물류를 줄일 것, 두 번째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카페인, 알코올을 끊을 것, 세 번째가 바로 간헐적 단식을 권장드렸는데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처음부터 16시간을 하는 건 좀 힘드니까 제가 그러면 처음에는 우선 12시간 정도만 우선 공복을 먼저 해보시고 이게 익숙해지면 점점 14시간, 16시간 이렇게 늘려나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당연히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오셔서 치료를 하시는데 이분이 통증이 심했다가 안 심했다가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복하셨어요. 제가 한번 내원하셨을 때 한 주간 통증은 어떠셨어요? 여쭤보면 어떨 때는 통증이 정말 싹 없어졌다고 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통증이 너무 심했다고 하셨던 날도 있는데 근데 추적 관찰을 꼭 해보면 간헐적 단식을 잘 한 날은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드신 반면에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서 이런 단식이 잘 안 됐을 때는 통증이 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치료를 반복하게 되면서 점점 이런 단식, 그 다음에 정제탄수화물을 줄이는 식단을 잘 하시면서 통증이 점점 줄고 있고 사실 지금도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럼 몸무게 변화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분이 키가 한 60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셔서 체중이 막 엄청 많이 나가시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체중 자체는 사실 2-3kg 정도밖에 안 줄었는데 검사를 해보면 내장 지방이 거의 한 4에서 5kg 정도 가까이 쭈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방만 많이 빠지신 거죠. 이 내장 지방이 지금 영상 보시면서 인터넷에 쳐보시면 내장 지방 1kg가 제 주먹을 합친 크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5개 정도가 빠지신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을 1kg 정도만 빼도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간단한 운동이 있다고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혈액순환은 전신이 중요한데 혈액순환이 유독 안 되는 부위가 심장에서 멀리 있는 부위예요. 그 중에서도 상체보다는 하체 순환이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는 혈액순환의 원리를 생각해보면 심장에서 혈액을 뽑아낸 후에 다시 말초로 들어갔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서서 생활을 하고 있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잘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루 종일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 아침에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집에 퇴근하고 가보면 다리가 땡땡 부어있는 현상을 많이 경험하시죠.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바로 종아리 근육이 약해져서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 다리까지 갔다가 이 다리에서 다시 심장으로 올라갈 때 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혈액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이렇게 혈관을 펌프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혈액이 다리에 정체되고 다리가 붓거나 발이 저리거나 혹은 아프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종아리 근육을 운동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아리 근육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집에 폼롤러 하나씩은 있으시죠. 혹시 없으신 분들은 이거 얼마 안 하니까 꼭 하나씩은 좀 구비를 해두시고요. 침대나 바닥에 앉은 채로 종아리 근육 아래에 이 폼롤러를 올려둡니다. 한 발씩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종아리를 올려두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되는데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커요. 무릎 뒤쪽부터 아킬레스건이라는 발꿈치 뒤쪽까지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아픈 부위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위를 찾아서 30초 정도 문질러주면 됩니다. 양쪽을 같이 번갈아서 해주시고요. 이 운동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해서 한 달 정도만 해보셔도 다리 붓기도 감소하고 전신의 혈액순환도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폼롤러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책상이나 벽에 기대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벽이나 책상에 손을 두고 발을 까치발 드는 거 있죠. 옛날에 이제 뭐 담 넘어서 볼 때 그 동작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이용해서 까치발을 들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동작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 과정 자체에서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힘드신 분들은 양발을 동시에 해주시고요. 만약 한 발로 가능하다 이러신 분들은 양발을 한쪽씩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아리 근육 운동은 굳이 헬스장에서 비싼 운동기구를 쓰지 않아도 집에서 폼롤러 혹은 맨몸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운동을 한 1개월 정도만 꾸준히 해보셔도 혈액순환이 개선되는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율신경 관리를 위해 꼭 챙기시는 영양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어떤 건가요? 영양제를 단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비타민C를 제일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엄청 쌉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가격은 되게 저렴한데 효과는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영양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이로운 작용을 많이 해요. 비타민C를 우선 영양제로 섭취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런 비타민류를 섭취하는 게 흔히 뭐 과일이나 야채 이런 자연에서 나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이런 미네랄 섭취량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일이나 야채를 섭취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50년 전에 땅에서 나온 사과와 지금 2026년 땅에서 나는 사과의 미네랄 성분이 다르거든요. 예전에 비해 환경오염이 많이 진행되면서 현저히 많이 낮아졌고 특히 요즘은 단 과일들이 인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재배를 하면서 오히려 당 성분이 높아진 경우가 많아서 과일을 과도하게 드시면 살이 찌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영양제로 드시면 좋은데요. 비타민C는 그 자체로 항산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어도 좋고 몸에 통증이 심할 때 먹어도 좋고 염증이 심할 때 먹어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흔히 가장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하시면 많이 추천받는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C일 거고 특히 메가도스 요법이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메가도스 요법이 아직 의학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방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용량으로 먹을 수 있는 이유도 다량으로 섭취했을 때 다른 영양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면 내가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어 있고 통증도 심하고 뭐 머리도 아프고 뭐 이렇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체내에 염증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식습관이나 불면증도 심하고 혹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환경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비타민C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뭐 염증이라던가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타민C를 드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용량이 사실 우리가 권장 섭취량이라고 하는 게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먹는 복용량이 적어도 권장 섭취량이 한 5배에서 많으면 10배가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비타민C가 권장 섭취량을 넘어섰을 때 예를 들면 메가도스 요법이라고 하면 정해진 용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10,000ml는 먹어야 된다. 뭐 아니다. 20,000ml, 50,000ml, 뭐 심지어 100,000ml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근데 뭐 내가 한 1,000ml만 먹어도 나 바로 속 쓰리고 뭐 설사한다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실제로 정해진 용량이 없어서 사람마다 저마다 맞는 용량이 다르거든요. 이때 맞는 용량을 어느 정도로 섭취하면 되냐면 뭐 예를 들면 한 1,000ml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되세요. 1,000ml는 보통 알약 형태로 팔 때 한 알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 알씩 먹어봅니다. 1,000ml 2,000ml, 3,000ml 이런 식으로 늘려나가서
10,000ml 정도를 우선 목표로 잡으세요. 이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ml 정도 먹었더니 이때 설사를 좀 많이 한다. 그러면 그 용량의 약 70% 수준의 용량이 나에게 맞는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10,000ml 정도 먹었을 때 설사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7,000ml 정도를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이렇게 비타민C를 드셨을 때 특별히 뭐 설사를 한다거나 다른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면 그대로 드시면 되시고, 만약에 이때도 설사를 한다라고 하면 1,000ml씩 다시 줄여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에게 맞는 적정 용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비타민C와 같이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를 또 하나 추천드리면 바로 유산균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제가 한 가지가 아니라 세상에서 영양제 딱 2가지만 추천하라고 하면 비타민C 그리고 유산균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자율신경이라는 질환은 결국 몸이 예민해지는 것, 즉 우리 뇌의 중추신경계가 예민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추신경계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덜 예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뇌와 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장내축 이론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서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무기력감이나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장내 유해균이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장내 미생물 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단순히 소화가 잘 되고 화장실을 잘 가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되고 자율신경의 기능도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장내에 유해균을 많이 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뭐 정제탄수화물이라던가 단 음식이라던가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장내에 있는 세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내 유해균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고 혹은 변의 냄새가 좋지 않다던가 뭐 복부 팽만감이 심하다던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이런 복부에 생기는 염증들까지는 조절해 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내 유해균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때 장내 미생물을 음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이 바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장내 상태, 소화 기능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경계 질환들까지 많이 안정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매번 마무리 멘트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도 실제로 제가 몸이 아팠을 때 그런 방법들로 많이 극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질환들을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서 그런 생활 습관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다시 재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이렇게 영상을 보고 만약에 그냥 바로 끄시면 이런 운동이나 식단의 효과를 저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꼭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알려드린 걸 다 하진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오늘부터는 비타민C를 챙겨 먹겠다, 아니면 뭐 뇌연류 운동 5단계를 3번은 해보겠다, 귀 마사지를 꼭 자기 전에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은 꼭 실천을 해보시고, 그게 생활 습관 속에 익숙해지시면 서서히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하시기를 많이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만약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자율신경이나 혹은 집에서 혼자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식단이나 운동이나 자율신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